김도현이라고 하고요. 지금 다 교재 받았죠? 안 받은 사람 혹시 없고, 지금 오늘 아직 방학을 하지 않은 학교도 있고, 오늘 방학을 하는 학교도 있어서, 오늘은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는데,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그냥 수업 하던 대로 할 테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간단하게 OT 간략하게만 진행하고, 5분 동안만, 그리고 정각 9시 바로 수업을 시작을 할 거예요. 일단 이 수업이라는 거를 좀 설명을 드리면, 한 권에 이제 화법과 작문을 제외한 문법, 문학, 독서가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한 달 동안 빠르게 정리하는 수업이 될 테고, 일단 문학과 독서 같은 경우는 이제 1, 2학년은 조금 포지션이 다를 거예요. 1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문학이나 수업을 많이 들을 거고, 2학년은 1학기 때 문학 수업을 듣고 왔을 거예요. 그래서 2학기 때부터는 이제 문법 맹칭이 바뀌었죠. 언어와 매체로. 그걸 할 가능성이 높고, 그게 아니라면은 독서 하겠죠. 그죠? 예. 화법과 작문은 잘 선택을 안 해요. 예전에 이제 교육과정이 개정되기 전에도, 전체 고등학교에서 5% 미만이 채택했을 정도로 굉장히 채택이 낮아서, 화법과 작문을 뺐어요. 그래서 주류 과목인 문학과 독서, 그리고 문법 정도를 다루게 될 거고, 문학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을 거야. 그죠? 예를 들어서 뭐 대결 의식이라고 하는 대결 의식이 어디까지가 대결인지 모르겠다 라든지, 그러니까 개념어에서 오는 적용의 차이, 이제 그런 것들 좀 잡아주는 연습을 할 거예요. 문제를 보면서 여기까지는 대결 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요거는 조금 어렵다, 이런 식으로 기준을 잡아주는 강의가 될 거고, 개념은 간략하게, 그리고 주로 실전 위주로 문제풀이에 집중을 하는 수업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독서 같은 경우는 사실 개념이라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개념은 간략하게만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읽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그리고 문제를 풀 때 어떤 방법으로 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수업이고, 문법은 개념 위주입니다. 문제가 많이 들어가 있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개념을 잘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OT를 마치고, 혹시 수업하다가 좀 궁금한 점이 있으면 수업 끝나고 질문하셔도 되고, 아니면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번호를 알려드리거나 할 텐데 그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죠? 교재 한번 펼쳐볼까요? 자, 일단 처음에 보면 목차가 나올 텐데, 오늘 1강에서는 문학과 문법을 먼저 다룹니다. 그래서 비문학 같은 경우는 마지막으로 빼서 마지막 주차에 집중적으로 다루게 될 거고, 이번에는 현대시랑 그리고 문법에서는 의문론, 의문 먼저 다뤄보도록 할게요. 시부터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문법으로 들어갈 거예요.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개념이 나와요. 개념 4페이지부터. 이 개념들은 사실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고1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시에 대한 개념이 별로 안 잡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제가 수업 때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을 거고, 좀 읽어보시고 이런 개념들이 있구나라는 것 정도 확인하시면 되고, 나머지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셔야 될 거는 제가 수업하면서 문제풀이를 하면서 부가적으로 설명하도록 할게요. 그것만으로 충분할 겁니다. 그래서 바로 몇 페이지를 가느냐? 바로 7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봅시다. 여기서부터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시를 읽을 때 있잖아요. 읽다 보면 뭔가 잘 읽히는 시도 있어, 그지? 그러니까 모든 시가 다 어려운 건 아니야, 솔직히. 그건 인정할 건 인정하자, 그지? 근데 어떤 시가 어렵나? 대부분 좀 시라고 하면 시의 특징 중에 뭐 이런 게 많이 있죠. 처음으로 뭐 시는 함축적이다. 또 뭐 어떤 특징이 있을까? 시는 비유가 많다. 그리고 뭐 상징이 많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시가 어려운 거죠. 그렇죠? 읽었을 때 직관적으로 파악이 되지 않으니까 의미가 잘 안 들어와서 어려운 거야, 그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의미들을 끌어낼 수 있어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이 연습을 할 거예요. 어떻게 의미를 끌어내느냐. 그 연습을 먼저 할 건데,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시라는 게 있잖아요. 시가 있는데 이렇게 이 시가 시이기 이전에 이런 상징, 비유, 함축성을 가지기 이전에 먼저 얘는 하나의
문장이었지. 이 문장들이 합쳐서 이루어진 글이었어요, 글. 이거를 간과하지 말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시를 읽을 때 여러분들이 왜 어렵냐? 읽으면서 자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의미, 함축적인 의미들을 먼저 잡아내려고 해서 어려운 거거든.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있는 그대로 읽자 이거야. 얘도 글자고 문장이라고. 그래서 있는 그대로 의미를 먼저 받아들인 다음에 그 다음에야 여러분들이 안에 숨어있는 의미들을 뽑아낼 수가 있는 거지. 그런 거 없이 처음부터 바로 난 안에 들어가 있는 의미를 뽑아내겠다. 이러니까 안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단계가 지금 이걸 여러분들이 건너뛰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습을 먼저 할 겁니다. 네, 한번 해보죠. 사실적 이해라고 하는데 있는 그대로 읽자가 이 말의 포인트예요. 있는 그대로 읽자. 쓰여져 있는 대로 읽고 그리고 문장을 있는 그대로의 의미를 이해하자. 이상의 거울이라는 시가 있는데 이 시를 혹시 본 적이 있는 사람? 요즘에 교과서에는 좀 많이 빠져 있죠.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들도 있을 건데 한번 읽고 밑에 체크에 한번 답을 해봅시다. 1분 정도 드릴게요. 띄어쓰기 안 되어 있는 건 시가 원래 그런 거예요. 됐죠? 아직 더 읽은 사람 있나요? 봅시다. O입니까? X입니까? O 손. 괜찮아. 들어도 돼. 좀 있네, 그죠? 당당하게 듣죠, 당당하게. 나도 처음에 이거 O 했어. 어렸을 때. 있네, 그지? 정답은 X죠? X입니다. 자, 이게 왜 그런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먼저 시를 좀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이 시를 읽을 때 생각을 많이 하면 안 돼요. 생각을 많이 하면 안 돼. 너희들이 볼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어. 유명한 기사도 있었죠. 시인이 직접 자기가 쓴 시를 보고 출제한 문제를 풀었는데 다 틀렸다. 뭐 이런 그런 얘기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시인이 아니고 시를 읽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정해져 있어. 쓰여져 있는 대로 읽을 수밖에 없단 말이야. 우리가 그 시인의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도 모르고 그 시인이 어떤 생각으로 글을 썼는지 머릿속에 들어가 보지 않은 이상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시험에서 어떤 걸 평가할 수 있냐? 그러니까 쓰여져 있는 걸 보고 그럴듯한 추론을 할 수 있느냐? 그거를 묻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처음부터 좀 읽어보면 거울 속에는 소리가 없어 그러고 있죠. 여기까지 읽었을 때 여러분들은 머리를 갸우뚱했을 거야. 근데 여기서는 그냥 끄덕끄덕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거울 속에 소리 있습니까? 있는 그대로 생각해봐. 거울 속에 소리가 없다는 말 동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거울 속에 소리가 없잖아. 거울에 소리 들리면은 그 정신병원 가봐야 돼. 좀 위험한 거야, 그거는. 거울에 소리 들리면. 소리가 없어요. 그 다음에 저렇게까지 조용한 세상은 참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 시를 쓴 이상, 시적 화자가 있겠죠. 시적 화자. 시 안에서 말하는 사람인데 앞에 개념 정리되어 있으니까 보면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자기가 거울을 봤는데 거울 속에 소리가 들리지 않지. 그래서 저 세상은 정말 조용할 거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라고. 괜찮겠죠? 그 다음 거울 속에도 내게 귀가 있소. 여러분들 거울을 보면 알겠지만 귀가 딱 비칠 거고 내가 말을 해도 못 알아듣죠? 그래서 내 말을 못 알아듣는 딱 한 귀가 두 개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화자는 지금 뭐 하고 있어? 자기가 거울을 보고 있는데 거울 속에 비친 그 모습이 너무 신기한 거야. 그래서 하나씩 관찰을 하고 있는 거지.
아, 저긴 소리가 없을 거구나. 내 모양이 있는데 내 소리를 못 듣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거에 반응하시면 돼요. 여기서 뭐 다른 의미를 잡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의미를 받아들이면서 끄덕끄덕 하면서 읽으시면 되는 거라고. 그 다음에 거울 속에 나는 왼손잡이요. 그죠? 좌우 반전되어 있으니까 거울은. 내 악수를 받을 줄 모르는, 악수를 모르는 왼손잡이래. 내가 악수를 건네도 거울 속에 나는 실제하는 대상이 아니니까 만질 수가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받을 줄도 모르고 악수도 모른다. 라고 얘기를 한 거고. 다음, 거울 때문에 나는 거울 속에 나를 만져보지를 못하지만 거울이 아니었던들 내가 어찌 거울 속에 나를 만나보기라도 했겠소. 이것도 화자는 조금 아쉬운 거야. 안에 있는 내가 궁금하긴 해. 그래서 만나고 싶긴 한데 얘가 만약에 이 거울이 없었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거울이 없어요. 어떨 것 같아? 내가 잘생겼다고 착각할 수도 있겠지. 거울을 보면은 내 모습이 딱 보이니까 아이씨, 좀 아니네 이럴 수 있는데 쟤가 나보고 왜 못생겼다 그러지? 난 나를 모르니까, 그지? 거울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시를 쓰면서 거울을 보면서 저 거울이 있으니까 내가 나의 모습을 볼 수 있구나라고 지금 신기해하고 있는 거지. 그죠? 그 정도만 보면 돼요. 그 다음, 이제 뭐 바로 마지막 부분에 가기 전에 나는 지금 거울을 안 가졌소만은 거울 속에는 늘 거울 속에 내가 있다. 이 부분도 보면 이렇게 당연한 얘기야. 내가 거울을 볼 때마다 항상 내가 비치니까 내가 생각하기엔 어때? 거울 속에 나는 항상 있는 거지. 그지? 내가 안 볼 때는 어차피 모르니까. 근데 보면은 항상 있으니까. 늘 내가 있는 거야. 그 다음, 마지막 이제 기억 부분을 좀 보면 나는 거울 속에 나를 근심하고 진찰할 수 없어서 섭섭하다 그랬지. 그지? 자, 여러분들이 섭섭하다라는 말 때문에 자아의 분열 이렇게 갔을 건데 논리의 비약이 있죠. 그죠? 섭섭하다. 지금까지 내용을 읽어본 거 보면 어때? 이 사람은 되게 신기한 거야. 거울 속에 자신의 모습이. 그지? 너무 신기해가지고 딱 봤는데 딱 신기하다. 그 정도. 그지? 근데 안에 있는 사람과 내가 만나볼 수 없고 악수도 할 줄 못하고 그러니까 어때? 섭섭하대. 그지? 여기서 자아의 분열이라는 건 여러분들 분열은 하나가 두 개로 쪼개지는 거죠. 맞아요? 국어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분열, 하나가 둘로 나뉘어진다. 거울은 원래 실제한 대상이 아니었지. 그렇지? 나는 그냥 있었고 거울은 나한테 그냥 비친 물리적인 사물일 뿐이야. 근데 그걸 보고 분열이라고 할 수 없겠지. 내가 분열이 되려면 내가 플라나리아처럼 쪼갰을 때 내가 두 명 갈라져야 돼. 그치? 그런 거는 여기서 드러나지 않아요.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화자는 거울을 보고 자신의 모습을 신기했고 거기서 만나지 못하는 거울 속의 자신에 대해서 섭섭해하고 있다 정도로만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를 볼 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를 먼저 하고 싶은 거예요. 정답은 X. 그렇죠? 그래서 쓰여져 있는 그대로 읽자라는 게 첫 번째 태도였고 그다음 두 번째로 넘어가 봅시다. 두 번째는 이제 논리적 이해인데 논리적 이해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논리라는 말을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논리는 그냥 문맥이에요. 문장이라는 거는 글을 읽으면 첫 문장과 다음 문장이 서로 이어지게끔 글을 쓰는 것이 보통이고, 그죠? 그렇지 않으면 잘 못 쓰여진 글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것처럼 이 시를 읽을 때는 논리적 이해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이런 단어가 하나 있다고 쳐볼게요. 끌고 와서 꽃이라는 단어가 있어. 이 꽃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꽃의 의미. 뭐 어려운 질문은 아닌 것 같은데 왠지 어려운 것 같고 그렇죠? 꽃이라고 하면 좀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이렇게 떠올릴 수 있어. 아름답다. 그지? 아름다움을 불러일으키는 소재.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대부분 맞죠, 그죠? 많은 시에서 고전 시가에서도 그렇고 현대 시에서도 그렇고 이 꽃이라는 단어는 지금까지 굉장히 좋게 쓰여 왔어. 일단 꽃 보면 기분 좋잖아, 그지? 여러분들 남자친구한테 꽃 받았어. 기분 좋아, 안 좋아? 좋지, 그지? 그게 기본적으로 꽃은 향기를 가지고 있고 아름다운 대상이에요. 근데 시인들이 이 꽃의 의미를 그대로 쓸 수도 있지만 이렇게 쓰기 싫어. 그게 또 시인의 하나의 책무거든. 전통을 뒤집어야 돼. 뭔가 창의적으로. 예술이잖아, 그치?
예술이라는 거는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기발한 발상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서 의미를 끌어낼 수 있어야 그게 예술적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게 되는 거죠. 문학도 언어 예술입니다. 문학도 언어 예술이기 때문에 이 꽃의 의미를 한번 뒤집어 보고 싶은 거야, 시인들이. 그럼 어떤 장치를 하냐면 앞에 수식어를 붙여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붙였어. 꽃의 의미가 어떻게 바뀌었을까? 저승이 되겠죠. 혹은 죽음을 불러일으키는 소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의미로 쓰였지. 이런 식으로 의미를 구성한단 말이야, 시인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시를 쓰진 않지만 시인들이 어떻게 시를 쓰는지에 대한 메커니즘을 어느 정도 이해하면 우리가 시를 읽을 때 많이 도움이 되겠죠, 그죠? 시인들은 이런 식으로 시를 쓴단 말이야. 저승의 피는이라는 수식어를 통해서 죽음이라는 꽃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예술이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글을 읽을 때 논리적으로 읽으라는 건 어떤 얘기냐? 주변 글자를 잘 보라는 얘기야. 적어 놓을까요? 주변 글자, 문맥 잘 보자 라는 얘기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이건 이제 주변 글자를 보자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좀 추상적일 수 있으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수식어 잘 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수식을 받는 피수식어가 있겠지. 이거를 잘 보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지시어 잘 체크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생략된 문장 성분이 있으면 이 문장 성분 잡고 읽어야 돼.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얘가 수식어가 되는 거고 저승의 피는 이라는 말이 꽃이 수식을 받는 피수식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의 관계에 의해서 지금 얘의 의미가 새롭게 탄생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할 수 있어야 돼요. 되겠죠? 근데 아까 전에 내가 말했죠. 있는 그대로 읽어라. 그럼 도대체 안에 있는 의미를 어떻게 끌어내느냐? 이걸로 끌어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의미를 구체화시키는 겁니다. 이 연습을 자세하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논리적 이해입니다. 오세영의 자화상이라는 시가 등장했는데 고3 평가원에 등장한 시예요. 그죠? 근데 문제는 어려우니까 안 가져왔고 같이 간단한 체크 역시나 1분 드릴 테니까 한번 해봅시다. 시작. 됐죠? 같이 해봅시다.
까마귀에 지금 밑줄이 쳐져 있는데 여러분들 까마귀 하면은 뭐가 떠올라요? 재수 없다가 떠올라야 정상이죠, 그죠? 까마귀는 우리나라에서 좀 약간 흉조로 많이 여겨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오는데 막 까마귀가 까악까악거리는 소리 들리면 왠지 오늘 재수 없는 일이 일어날 것만 같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죠. 오빌이락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을 만큼 우리나라에서는 까마귀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안 좋은 편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웃나라 일본 있죠, 일본. 일본에서는 이 까마귀가 길조예요. 굉장히 좋은 그런 행운의 상징이라고 여겨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화권마다 같은 대상을 바라보는 인식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지. 여러분들 사회 공부하면서 막 그런 거 배우잖아요, 그죠? 문화 상대주의 이런 거 막 열심히 배웠을 거 아니야.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의 인식에 따라서 같은 대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인데, 이랬을 때 우리는 문맥을 통해서 의미를 구체화시켜 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까마귀라고 보고 이거를 O라고 했으면 틀린 거죠. 그죠? 답은 X. 까마귀는 부정적 대상이 아니라 긍정적 대상이 되는데 그 이유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일단 처음부터 첫 연을 보면 까마귀와 까치를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까마귀와 까치를 비교 한번 해줘야 되겠죠. 까마귀와 까치는 다르다 그랬으니까 도대체 뭐가 다른지. 그랬을 때 쭉 한 3년에 보면은 첫 번째 단서가 있어. 3년의 마지막 문장을 볼게요. 결코 까치처럼 인가의 앞마당을 넘보진 않는데, 굶어 죽을지라도 인가의 앞마당을 넘보진 않는데. 자, 우리는 이 말을 통해서 까마귀의 속성을 구체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죠? 이거는 주변 글자를 통해서 구체화를 시키는 방법인데, 그럼 까마귀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을까? 정의, 그죠?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또 정직함,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굶어 죽을지라도 남의 것을 절대 훔쳐보지 않는 그런 정직한 까마귀의 성품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까마귀는 좋은 거예요, 그냥. 그 밑에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마지막 연애 봅시다. 나는 이라는 주어가 있어요, 그죠? 나는이라는 건 시 쓴 사람, 그지? 시적 화자가 되는 것인데, 내가 뭐 하고 싶대? 먼 지평선을 응시하는 한 마리 검은 까마귀가 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런 걸 보고 의지적 어조라고 하는데, 자기가 까마귀가 되겠대. 그치? 앞에서 까마귀 칭찬 다 해놨어. 그래 놓고 자기는 까마귀가 되겠대. 나는 까마귀처럼 정직한 삶을 살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되겠어요? 그래서 시인이 어떻게 했냐면 까마귀의 속성을 먼저 뒤집었어.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인식이 안 좋은 까마귀의 속성을 정직함으로 구체화를 시켜놓고 그 다음에 내가 까마귀가 되겠다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결국 자기는 정직한 삶을 살겠다라는 시의 주제를 구현해냈죠. 이런 식으로 시인이 시를 구성을 합니다. 얘랑 대비되는 것도 그럼 우리가 더 나아가면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아. 까마귀가 대표적으로 가지는 색채 이미지는 뭐죠? 검은색이죠, 검은색. 다크한 그 매력. 그치? 요즘에 다크한 게 또 매력이잖아. 그렇지 않아? 남학생들? 아닌가? 자, 까마귀 이렇게 있는데 검은색과 대비되는 색채 뭐죠? 하얀색, 그죠? 뭐 나와? 여기 하얀색의 색채를 드러내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뭡니까? 맞는데 그거? 그쵸, 눈이죠, 눈. 눈. 그럼 여기서 눈은 자동적으로 어떤 의미가 될까요? 좋은 의미, 나쁜 의미? 나쁜 의미가 되는 거지. 그지? 까마귀가 좋은데 까마귀랑 대비되는 거니까 나쁜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단서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겨우 한, 둘, 셋, 네 번째 문단, 마지막 문단에 보면 중간 부분에 눈이 내려서 저마다 하얗게 분장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분장. 야, 그 말에 한번 주목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이 분장이라는 말은 일단 우리가 눈이라는 시어가 있다고 한번 쳐봅시다. 스노우예요. 영어 잘하죠? 자, 눈이 있는데 이 눈의 상징성을 구체화할 때 시인은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 물론 더 만들 수 있겠지만 가장 전통적으로 많이 쓰이는 의미가 딱 이렇게 되죠. 첫 번째, 눈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냐? 눈 보면 딱 떠오르는 거 뭐야? 하얗다, 그죠? 하얗다. 눈에 이제 하얗다라는 속성을 떠올렸어. 그럼 자연스럽게 어떤 의미로 연결이 돼? 이게 순수가 되는 겁니다. 하얗다. 그러니까 순수한 거지. 때묻지 않은, 무결점, 무결한, 무결.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어이구야. 너무 힘을 많이 줬네. 이렇게
의미가 구체화할 수가 있고, 또 하나 더. 눈이 하얀 속성도 있지만 또 다른 속성도 있어. 눈 만지면 어때요? 차갑지, 그지? 차갑다라는 속성까지도 같이 가져올 수가 있어. 이렇게 되면은 눈은 어떤 의미가 생겨날까? 이때 여러분들이 많이 배웠던 시련, 고통 이런 게 되는 겁니다. 추우니까 추위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시인들의 의미를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근데 여기서는 새로운 게 하나 더 쓰였어. 하나 더 쓰였어. 이제 눈은 무언가를 덮는다라는 인식도 있죠. 그런 속성도 있어요. 눈이 내리면은 쌓이니까 무언가를 덮는다라는 인식도 같이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 여기서 또 가질 수 있는 건 뭐냐? 이게 이제 분장으로 연결이 됐죠. 덮는다, 분장. 이거는 뭐냐? 본질을 가리는 거예요. 무엇인가 가지고 있던 그 본질을 가려버리는 소재가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얘는 본질을 가리는 허위. 그냥 바로 허위라고 적을게요. 본질을 가리는 허위라는 속성으로 구체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속성에 주목을 해서 시인이 의미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어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의미죠. 그죠? 그래서 플러스적인 의미가 되는 거고, 얘도 마이너스, 얘도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기서는 이걸로 쓰인 거지.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어를 볼 때도 고정된 인식으로 시어를 보는 게 아니라 같은 시어가 쓰인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다양할 수 있고 또 시인이 어떤 걸 선택할 수 있다라는 인식을 여러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리고 지금 여기 자주 쓰이는 이 눈의 속성 말고도 새로운 눈의 속성을 시인이 발근을 쓸 수도 있어요. 아까 전에 꽃 얘기한 것처럼. 그지? 꽃이 우리가 죽음의 의미를 쓰진 않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의미를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시를 읽을 때 이렇게 주변 글자를 통해서 의미를 구체화시키는 방법. 이런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X가 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보편적인 이해를 보도록 할게요. 요거 지웁니다. 자, 보편적 이해는 시도 결국은 사람이 쓰는 거죠. 그죠? 네, 여러분들 사람의 생각은 다 똑같아, 다르지, 그치?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각자 저마다의 생각도 다 다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같이 동의할 수 있는 의미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남의 것을 훔치면 안 된다. 다 동의하겠죠, 그죠? 근데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 누구? 절도범. 절도범은 절대 이 생각에 동의하지 못하죠. 그죠? 그래서 보편적 이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옆에 적어 놓읍시다. 대다수가 따르는 해석이에요. 대다수가 따르는 해석.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해석을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학이라는 것은 예술 장르이기 때문에 정답은 없을 수 있어. 그지? 예술이기 때문에 정답은 없을 수 있지만 정답에 가까운 해석이란 존재하지. 10명 중에 9명이 똑같이 꽃을 보고 아름답다고 느끼는데 자기는 저거는 저주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한 명이 조금 이상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게 맞다라는 얘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는 시험도 객관적인 시험이죠. 주관식이 아니라 객관식으로 1번부터 5번까지 해서 매기는 시험이기 때문에 객관성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보편적 이해라는 것은 대다수가 따르는 해석을 따르자. 여러분의 상식을 어느 정도 믿자라는 그런 얘기예요. 사실 1번부터 3번까지 다 종합적으로 써야 돼. 만약에 2번과 3번이 충돌할 때가 있어. 방금 전에 까마귀처럼. 그죠? 우리 상식으로는 까마귀가 나쁜 뜻인데 여기서는 좋게 쓰이고 있잖아. 그럴 때는 논리적 이해를 따라야 돼요. 2번. 알겠죠? 그런 게 없으면 보편적 이해 3번 따라가도 됩니다. 그럼 3번도 마찬가지로 해볼 텐데 1분 드릴게요. 해봅시다.
여기까지. 일단 여러분이 잘 아는 시인이 나왔어, 그지? 윤동주. 근데 시를 읽어보니까 어때? 뭔 얘기인지 모르겠지. 정상이에요. 그죠? 여러분 윤동주 시가 솔직히 어려운 시가 되게 많아요. 사실 고등학생이 배우기에 적합하지 않은 시들도 있어. 근데 교과서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죠. 워낙 유명한 시인이고 또 우리나라의 일제강점기를 관통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배울 만한 가치가 있어서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 시 자체가 어렵긴 했을 거야. 그지? 제목이 또 다른 고향인데 내가 지금 물어본 게 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에 가져 이 부분 물어봤었죠. 그죠? 근데 이 시가 어려워서 시를 여러분들 이해하지 못했어도 이 질문에는 답을 할 수 있었어야 돼. 그래서 요거 한번 보도록 합시다. 먼저 답부터 보면 정답은 동그라미죠. 맞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뭐 때문에? 다른 거 다 제끼고 딱 한 단어 때문에. 뭐야? 아름다운. 그지? 그리고 가자. 이 가자라는 말은 청유문이잖아. 그지? 너랑 나랑 같이 가자 이거야. 같이 하자고 이거를. 싫은 거면 왜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보편적인 이해라는 제목을 달아놓은 이유는 여러분이 아름다운이라는 말을 의심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달아놨어요. 아름다운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있는 그대로 아름다운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고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름다운의 의미가 맞아요. 근데 여기서 진짜 의심 많은 학생들, 그런 학생 한 명씩 있어. 내가 너무 생각이 많고 막 그래가지고 아름다운이라는 말조차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야. 정말 아름다운 것인가? 이렇게. 이 고향이 정말 아름다운 것인가? 이렇게 의심을 한다고. 그런 애들 분명히 있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 굉장히 호기심이 많아서 하나하나 다 의심했어. 그러다 보니까 어때? 국어 성적이 안 오르는 거지. 맨날 문학에서 이상한 데서 틀려. 나 혼자 5분 고민했는데.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직접적인 얘기들, 뭐 아름답다, 슬프다, 기쁘다 이런 감정이 들어간 얘기. 이거는 그냥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방식대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되겠죠? 자, 이 시도 한번 읽어볼게요. 윤동주 되게 유명한 시인인데 처음에 보면 고향에 돌아온 날 밤에 내 백골이 따라와 한 방에 누웠다. 자, 있는 그대로 이해하면 고향에 돌아왔어요, 이 사람이. 그죠? 시간적 배경은 밤이다, 그지? 그런데 여기서 이상했던 게 여러분 백골을 이해하지 못했을 거야. 백골. 일단 백골 있는 그대로 이해해 보면 흰 백의 뼈 골자. 그러니까 나의 뼈를 얘기하는 거야, 뼈. 근데 여기서도 이 백골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구체화 시켜 볼 수가 있어. 아까 우리가 배웠던 걸 조금 응용을 시켜 보면 앞에 백골 앞에 무슨 단어가 있죠? 내란 단어가 있지. 나의 백골이지, 나의 백골. 나의 백골. 그럼 얘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 얘를 이렇게 바로 되지 않을까? 무리 없습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동주 시를 읽다 보면은 이거 그냥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부가적인 설명인데 윤동주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부끄러움의 시인이야. 그치? 부끄러움을 굉장히 많이 느꼈던 시인이에요. 그래서 일제강점기라는 그런 당대의 현실 속에서 무기력하게 적극적인 저항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일본에 가서 유학하면서 공부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굉장히 부끄러움을 많이 느꼈던 시인이죠. 그러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사람. 그러니까 윤동주의 시에는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시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이 배웠던 자화상 뭐 이런 시, 안 배웠을 수도 있겠지만 자화상 이런 시도 보면은 많이 나오죠, 그죠? 또 쉽게 쓰여진 시. 이런 것도 한 번쯤 배웠을 건데 아직 안 배우는 고1이 있다면 곧 배울 겁니다. 기대하세요. 커밍 순. 금방 시험 범위 들어갑니다. 그렇게 배울 거고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야. 내 백골이라는 말을 했고 백골은 나의 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걸 또 다른 나 자신의 자아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사실 우리는 수많은 자아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이 아는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무섭나? 이게 나중에 대학교 가면 배우는데 심리학에서 페르소나라는 걸 배워요. 페르소나. 뭐냐면 사람은 누구나 가면을 쓰고 있대. 철학적이지, 그치? 막 흥미효과 막 불타오르지. 나는 어떤 페르소나를 가지고 있을까? 근데 그럴 게 제가 이렇게 강의실 수업을 하고 있지만 저 집에 가서 가족들 만날 때 이렇게 할까요? 정신병자 소리 듣죠, 그죠? 그리고 또 친구 만날 때 이렇게 할까요? 아니죠. 친구 만나면 농담도 좀 치고 드립도 더 치고 이렇게 놀 거고, 그지? 그러니까 사람마다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또 누구를 만나는지에 따라서 자기의 다양한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아를 여러 가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 부분을 이해해 주면 되지 않을까 싶어. 그러니까 자기 성찰을 한 시는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또 한 작품입니다. 계속 읽어봅시다. 어두운 방은 우주로 통하고 하늘에선가 소리처럼 바람이 불어온다. 뭐 심오한데 굉장히. 심오한데 여러분이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겠어.
그럼 어떻게? 이럴 때 어떡합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읽으세요.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대로 내버려 두세요. 알겠죠?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일단 방이 어두워.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처럼 바람이 불어오고 있어. 하늘엔 바람이 불고 있고 방은 어둡다. 이 정도 팩트 체크하고 가면 되겠죠. 그죠? 근데 분위기를 좀 보면 분위기 정도만 우리가 느껴보자. 어떤 분위기인 것 같아요?